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락밴드 국카스텐이 소속사 예단 컴퍼니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국카스텐은 홍대 앞에서 음악을 시작해서 메이저 기획사인 예단 컴퍼니에 들어가 가요계의 주류, 비주류를 아우르는 명물을 선보인 그룹이죠. 작년 10월에 예단 측이 약속한 프로모션 활동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냈고 이번에 승소했습니다. 예당 측은 이에 대해서 국카스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했고요. 계약 위반을 이유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음악인에게 계약이란 독이 될 수도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애초 계약한 매니지먼트 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또 상호 간의 존중이 이루어졌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서로 간의 감정이 상하고 부당한 대우가 이어지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곤 하죠. 국카스텐 말고도 전속계약을 둘러싼 갈등은 가요계 뿌리 깊은 갈등이어왔습니다. 동방신기, 카라, 최근엔 엑소의 크리스까지 이 문제로 갈등을 겪었죠. 앞으로는 부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은 국카스텐의 거울 듣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15일이죠. 금융위원회에서 보험혁신 건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지만은요. 그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런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개인들의 노후를 위해서 연금저축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12%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이 세액공제의 한도를 5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정도까지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백이 조금 늘려야 혜택을 받으니까 단기적으로 연금저축이 활성화되는 그런 방안이 되겠죠.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연금 정책이 좀 자주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노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이고 정교하고 좀 이렇게 정책이 짜여져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혜령 수석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5일에 이 보험혁신 건전화 방안이 나왔어요. 특히 연금저축 가입자들을 위한 계획이 나왔는데 제가 다 소개를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좀 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금융위에서 연금저축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고요.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안이 제시된 거는 아닙니다. 네. 근데 그 검토 방향에 대해서는 좀 예측을 해보자면 실제 그 실행 방향에 대해 예측해보면 먼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현재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또 많게는 800만 원 수준까지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50대 이상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50대 이상 중장년층들에게 연금저축 세제 혜택 한도를 높여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뒤늦게 은퇴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5, 60대 또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장년층들에게 서둘러 연금저축을 활용해서 은퇴 자금을 늘려가도록 유도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액 공제액 한도가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00만 원이었는데 800만 원까지도 많게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면은 더 많이 넣어야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이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연금 저축을 활용하는 근로자들이나 여러 가지 개인분들이 현재까지는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연금저축의 납입 한도는 1,800만 원까지였거든요. 네, 납입 한도 대비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으로 크게 작은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500만 원, 800만 원 수준까지 공제 한도를 높인다고 하면 여기서 근로자들이나 금융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이쪽 세액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좀 더 불입금액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상품 하나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입했던 게 2001년인가 그랬어요. 그때는 소득공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늘 많이 가입하라고 해서 했었고, 그때 이제 소득공제 금액도 자꾸 바뀌어왔고, 이게 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또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런 면은 좀 있었습니다. 1994년에 개인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데요. 그 이래 크게 바뀐 적은 2001년하고 또 그리고 2013년하고 14년 그 사이 두 번 정도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처음 도입될 때는 최고 72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었고요. 거기다가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체제였습니다. 네, 이게 2001년 신개인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납입금액 전체를 24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에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300만 원이었던 그 공제 한도가 2011년에 400만 원으로 좀 상향되었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들어서는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좀 변경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소득공제 하면은 웬만하면 소득공제들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면은 혹시라도 좀 이렇게 가입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좀 혜택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네, 일부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절세액이 좀 줄어드는 면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한 5천만 원 정도인 근로자들은 이나 그 이상 분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절세 금액이 좀 많이 증가되는 편이었는데 이제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면서 400만 원까지 한도로 나입하게 되면은 절세액이 한 53만 원 정도 선으로 실질적인 그런 금액은 좀 낮아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세금 혜택을 보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노후를 위해서 가입들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국민연금이 다 해주면 좋은데 못하니까 또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공적연금만으로 사실 노후 보장 받기가 좀 어렵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한 개인연금이나 네. 이런 사적연금을 활용을 해서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하는 게 그 노후의 빈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불충분하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한 35% 안팎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 마련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금융위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개인연금 등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은퇴작을 마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외국도 그런가요? 이렇게 그 소득 대체 효과가 국민연금이 35%밖에 지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65%는 개인이 마련을 해야지 되는 걸 텐데 이런 식의 개인 부담이 많은 구조가 외국도 그런지가 궁금해요. 네. 다른 나라별로 이런 공적연금의 역사라든지 공적연금에 그동안 쌓여져 왔던 적립금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공적연금만 따지면 미국은 한 41% 소득 대체율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나머지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을 통해서 한 40% 정도의 소득 대체율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국민연금도 중요하지만 밑바탕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특히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개인연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개인연금들을 많이들 가입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네. 금융감독원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연금 가입률만 따지면 미국은 24.7%를 보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 한 12.2% 정도로 미국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형편없이 낮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편인데요. 네. 근데 이 못지않게 가입률 못지않게 더 중요한 문제는 연금저축의 그 유지율이 좀 낮다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장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유지율은 얼마나 되나요? 네, 연금저축의 유지율은 한 10년 후 가입 유지율이 52% 선으로 절반 수준으로 쭉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연금이 실제 노후자금으로 활용되는 비율이 낮다라는 게 더 큰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좀 끌어올리려면은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중도에 인출할 때 어떤 페널티라든지 중도 인출을 지양하도록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지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그런 은퇴 저축을 독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합니다. 예,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도에 인출을 할 때 개인연금 같은 것들을 중도 인출할 때 10%의 페널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처럼 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것에 대해서 좀 페널티가 좀 강력하게 부여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이것처럼 연금이 은퇴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방안들이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도 인출 같은 경우에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 하나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 페널티세를 어떤 페널티를 주게 된다면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예외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던가 장애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게 주택 마련을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이런 사유에 대해서는 페널티 없이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얘기가 좀 되고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든지 또 그리고 그 은퇴자들이 은퇴를 앞두신 50대 이상 중장년층들이 세제 혜택 한도를 좀 더 높게 부여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네네. 조금 더 주는 그런 방안이군요. 또 혹시 뭐 저소득층을 위한 방안 같은 거는 없나요? 이제 그 정부가 그 개인이 낸 만큼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도 외국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부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연금에 불입을 하게 되면 네.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입해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만큼 은퇴 준비가 중요하고 또 거기서 사적연금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이 차지하는 그런 그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세제 혜택을 고루 형평성 있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어떤 인센티브가 제대로 이렇게 발휘되기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네, 문자로 문의가 하나 왔는데요. 7721님인데요. 저는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연금저축 정책이 바뀐다고 하면 절세형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300만 원 상품에 가입해 오셨잖아요. 근데 그 상품을 계속 유지하는 게 일단은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유지하는 게요? 네. 왜냐면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를 넘어갔기 때문에 자칫 혜택이 크게 축소되지 않았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당장에 절세 수준을 본다라고 하면 가장 그 절세 혜택이 높은 제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섣불리 옮기는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옮기는 것보다 좀 일관되게 오랫동안 불입하고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노후 관련해서는 뭐 다들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령 미래에셋 렌토연구소 수석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편을 드립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한 주간 주요 세계경제 흐름을 살펴보는 글로벌 경제 이슈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경제 주치의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제 주치의 시간에는 여름방학을 앞둔 자녀들의 용돈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또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문자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 SNS에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일 입장권을 드리고 수첩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 라디오 김인정의 상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쌀 관세화입니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된 후에 한국은 다른 농산물을 다 수입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쌀은 전면 수입을 막아왔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값싼 외국 쌀이 밀려 들어오면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죠. 지난주 금요일 정부가 20년 동안 막아온 쌀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외국 쌀을 자유롭게 한국에서 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정부가 수입 쌀을 들여올 때 원래 가격의 3배, 4배 이상의 관세를 매겨서 국산 쌀값과 비슷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먹던 국산 쌀을 선택하겠죠. 쌀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수입 쌀에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 그게 쌀 관세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관세라는 게 앞으로 팍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 등 쌀 수출국의 압력에 밀려서 관세가 낮아지면 그땐 국산 쌀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브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2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합인포맥스 이정원 부장 대신해서 경향신문의 구정은 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아르헨티나가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예. 네, 중국이 아르헨티나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예, 중국이 지금 디폴트 채무 불이행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돕기로 했습니다. 네.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차 시진핑 주석이 지난 18일 아르헨티나를 방문했는데요. 브라질을 들렀다가 아르헨티나로 갔는데 한 6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조 원 정도 규모의 인프라 건설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고요. 신주선 현지 시간으로 20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까지 아르헨티나에 머물게 되는데 이 4월간의 체류 기간 중에 체결할 협정 규모가 한 1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중국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체결된 협정 내용을 좀 보면은 중국이 준 돈으로 아르헨티나가 남극에서 가까운 남부 파타고니아의 수력 발전소를 짓게 됩니다. 여기에만 한 5조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발전소가 지어지면은 장차 아르헨티나 에너지 소비량의 10%가량을 공급할 것이라고 하니까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큰 힘이 되겠죠. 네. 그리고 양국 정부가 이와 별도로 한 110억 달러 규모 통화 수합 협정을 부활시키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두 나라 사이에 중국 위안화로 교역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지금 아르헨티나가 달러 부족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네. 그 위기감에서 조금은 좀 숨통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상회담에서 통 크게 선물도 한 셈인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력도 수입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위안화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전략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근데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이 남미 가기 전에도 그리스에도 잠깐 들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런 발표가 있었나요? 지난달에 리커찬 총리가 그리스를 방문했는데 네. 한 달도 안 돼서 이번에 시 주석이 중남미 순방을 하기 전에 그리스에 들렀습니다. 네. 네, 그리스 역시 2009년부터 금융위기에 시달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 결국은 중국 쪽에 손을 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은 유럽의 관문이 될 수 있는 그리스의 피나우스 항구를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되면은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여러 나라 위기에 처한 나라들을 도우면서 사실상 세계의 국제통화기구 IMF이자 세계은행 기능을 좀 나눠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네. 지난 10일 중국 외교부가 대외원조 백서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사실 이런 원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굉장히 높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중국이 이 기간 전 세계 원조의 35%를 원조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원조가 149억 달러 정도로 기록이 됐는데
이 금융대출, 특히 그중에서 원조성 대출을 포함하면은 일본 지역 영수주산으로는 한 500억 달러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대외 원조라든가 세계경제 소방수 역할도 점점 발전을 하고 있어서 예전에는 제3세계 국가들과 일단 친해지기 위해서 많이 퍼주는 그런 단계였는데 지금은 아예 이렇게 그리스의 항로운영권 합의안 이런 것처럼 구체적인 성과를 얻는 쪽으로 나아가는 추세이고요. 네. 또 그래서 차관 중에서도 제로금리 차관 비중은 점차로 줄이면서 즉 공짜로 쓸 수 있는 돈을 줄이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내실 있게 원조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중국의 행보가 좀 미국 중심의 금융 패권이라든지 이런 데 도전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좀 있을까요?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도 브릭스 개발은행이 출범을 했던 것도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중국 언론들도 이런 점을 많이 중국 당국도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행보가 미국과의 제로성 게임이 아니다. 서로에게 좋은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군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 전에 최고 경영자가 바뀌었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굉장히 큰 규모의 인력 구조 조정이 있었나 봐요. 예, MS 최고 경영자 사티아 나델라가 취임한 지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5개월 만에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17일에 한 1만 8천 명 규모의 감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모신들에 따르면 이 정도면은 1975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창립된 이래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MS 직원 수가 올해 초만 해도 한 10만 명 정도였는데 지난 4월에 노키아 휴대전화 부문을 인수하면서 많이 늘어서 한 12만 7천 명 정도 지금은 그렇게 이르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 감원 계획대로라면은 노키아라는 회사는 인수했지만 직원 수는 인수하기 전 수준으로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겠죠. 예. 예. 그리고 또 이 MS가 감원 계획에 이어서 휴대전화의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 또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그럼 윈도우만 한다는 건가요? 안드로이드 폰은 이제 단계적으로 생산을 중단하고 당분간 루미아 윈도우폰에 집중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기존 노키아 설비 등이 있기 때문에 노키아 X 안드로이드 폰은 계속 판매는 하겠지만은 머지않아서 루미아 브랜드에 흡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영국 BBC 방송은 안드로이드 대신에 MS가 루미아의 윈도우폰 운영체제를 탑재하지 않겠냐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이런 조정이 이뤄지게 되면은 노키아의 사업 부문은 아무래도 크게 줄어들게 되겠죠. 이번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핀란드 노키아 인력 1,100명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돼서 핀란드에서는 정부가 다 나서서 아우성이고 굉장히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세계 흩어져 있는 이 노키아 쪽 기기와 서비스 부문 감원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또 핀란드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언론 재벌이죠. 루퍼트 머독. 30년 만에 타임워너를 인수합병하는데 재도전했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21세기 폭스사가 지난달에 타임워너사의 인수합병안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한 800억 달러, 82조 2,400억 원 규모의 엄청난 인수합병안이었는데 타임워너 쪽에서 한 달 동안 논의를 한 끝에 최근에 이것을 거절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주식 인수 가격 문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머독은 계속해서 타임워너의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에 타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평가에 따르면은 폭스 쪽에서 인수의 두둑한 실탄, 현금은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현재는 현금 보유금이 55억 달러, 한 5조 6천억 원 정도인데, 최대 90억에서 100억 달러까지 계속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웃돈으로 줄 수 있는 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라고 분석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머독의 인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폭스 관계자 말에 따르면은 이미 폭스는 타임워너 인수를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머독이 1984년에, 그러니까 30년 전에 당시 워너브라더스의 모기업인 워너 커뮤니케이션스 인수를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워너 쪽에서는 이 머독이 아니라 타임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지금의 타임워너가 탄생을 한 것인데, 네.
이번에 양쪽이 합병을 하게 되면은 뉴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거대 미디어 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직 좀 이른 관측이긴 합니다만 미디어 산업의 지각 변동도 좀 예상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관심을 끄는 게 CNN, 뉴스 전문 채널 CNN의 형성인데 CNN은 기존의 머도록의 뉴스관과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미리부터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향신문의 구정은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아이들 곧 방학하잖아요. 하루 종일 아이들 돌봐야 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힘든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영어 캠프다 보다 지금 방학맞이 특별 수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해줘야 될지 사실 고민도 되고 시간 여유도 그렇지만 경제적인 여유도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재무 이슈 시간에는요. 이 아이들에게 경제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봐야지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듀머니 김민선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아이들에게 이 경제를 가르치는 것 필요하죠? 네, 그렇죠. 그 경제교육을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요. 네. 사실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 경제교육은 사실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떤 수많은 대화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이 경제교육,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자녀에게는 용돈을 주면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 자녀 용돈 교육의 가장 좋은 효과와 결과는 사실은 아이가 돈에 아주 똑똑한 아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이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 관계 안에서 이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를 이제 알면서 이 자기의 욕구나 욕망을 이제 절제 혹은 이제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가는 건데 이 요즘 아이들 저희가 실제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 경제 교육을 하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자신만의 진짜 욕구를 잘 몰라요. 하지만 반면에 매우 작은 욕구나 어떤 요구 사항이 채워지지 않으면 극심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걸 저희가 자주 목격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이란 무언가를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에 있어서 욕구를 다스리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타인과의 욕구인 거고요. 돈에 대해서 사실 가르치는 건 경제학 이론 부분이고 그건 이제 교과서고 이론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거에 대한 방법들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경제 철학을 심어주는 게 더 좋겠군요. 예, 소신과 신념 부분이기도 하고요. 언제부터 하면 좋나요? 네, 사실은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좀 성향이 다른데요. 네. 가급적이면 이제 아이가 미취학 전이라도 어떤 이제 돈에 대한 개념과 관심을 좀 보이고 좀 관리를 해보겠다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천천히 좀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론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립 이런 게 아니고요. 한정된 자원인 용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이제 분배에 대한 부분인 거고 이제 그 안에서 자기의 욕구 또 욕구를 한정된 자원 안에서 잘 분배를 해서 만족도를 높여가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좀 늦게 시켰다 싶을 정도로 너무 돈 계산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용돈을 이제 주기 시작했는데 홀라당 써버리고 또 달라 그러고 이런 게 좀 반복이 되던데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어떤 걸 가르치는 게 좋고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이 정도 시기 되면은 어떤 걸 가르치면 좋을까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사실은 좀 용돈 교육을 하면서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와 마음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아이를 믿어주셔야 되고요. 아, 믿어야 돼요? 예,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인내심을 좀 기르셔야 돼요. 부모님의 인내심을.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게 유치원생이 됐든 초등학생이 됐든 중고생이 됐든 간에 부모가 자녀를 믿으면서 그리고 그런 시행착오와 실패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나 어른들도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 그렇죠. 주식 투자해놓고 깜통 착오. 맞아요.
신용카드 자기 월급의 몇 배 되는 그 한도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은 신용카드 여러 장을 사실상 돌려막기 하면서 아이들 보고는 뭐 잘하라고. 예, 이건 사실은 마치 옆으로 걷는 개가 똑바로 너는 걷지 않는다고 혼내야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아주 매우 미취학전의 이제 어린 자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다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 유치원생의 경우에는 이런 현상들이 가끔 생겨요. 그 동생이 생겼다거나 하는 경우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부모나 어른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남의 물건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용납이 어려운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때 무조건 혼내지 말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남이 가져갔을 때 기분이 어떤지 그러니까 일종의 역지사지와 같은 그런 상황을 좀 얘기를 해주고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용돈 그 부모님이 주실 수 있고 또 아이가 바라는 그 용돈 금액의 적정한 수준을 좀 그 두 사람 사이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좀 타협을 해서 금액을 정하고 좀 실천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친구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래요. 어디 놀러 가면은 무조건 뭘 사야 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한 가지는 꼭 사갖고 나와야지 어디서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봐라 100원이 나오나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뭔가 꼭 사야지 된다 이렇게 떼쓰고 이러면은 시끄러워서라도 사주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요즘 그 워낙에 경제 환경도 그렇고 일반 사회 환경이 소비 지상주의에다가 사실은 소비가 거의 모든 걸 다 그 사람의 어떤 아이덴티티 이런 것까지도 다 정의를 내리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워낙에 그 사회 자체가 빨리 급속도로 저기하고 아이들도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나 어떤 그런 욕구불만 상황이 오면 소비나 지출을 통해서 이걸 이제 보상을 하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자꾸 전개가 되는데 그 실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땅을 파면 뭐 돈이 나오냐 이제 사달라고 떼를 쓰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이에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처음 그 과정을 좀 돌이켜 보면 그 자녀가 사실은 부모한테 원하는 건 어렸을 때부터 이게 소비 지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는 극히 드뭅니다. 이제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녀가 바라는 건 이제 부모와의 관계 혹은 스킨십 아니면 부모와의 관심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걸 자꾸 뭐 돈이나 소비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이제 자꾸 안겨주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패턴화되고 습관처럼 굳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순간에 자꾸 이런 식으로 물질적인 부분 돈이나 소비를 채워주면 이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이제 소비 중독으로 빠지고요. 이 중독이 사실 무서운 건 뭐냐면 그만큼 그 양이 나한테 주어져도 그걸로 인한 만족감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점점 더 거한 거, 큰 거, 금액도 더 높은 거 이런 걸 이제 바라지만 사실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서 직접적으로 어떤 만족감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행복감을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애정과 관심이 결핍되어 있는 아이들이 결국 그 결핍을 보상받기 위한 걸로 물질적인 걸로 채워지게 되는데 실제 관련된 보고서도 보면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향후에 어른이 돼서 알코올이나 마약, 약물 중독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사실은 그 순간에 대해서 주변 환경 때문에 어떤 본인의 체면 때문에 그냥 대충 물건으로 해가지고 하시려 하지 말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를 진짜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직접 가르쳐야지 되나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라기보다도 부모도 사실은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입니다. 어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른들도 사실 요즘 뭐 가계 빚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주식이나 투자, 뭐 보험 상품부터 잘못된 의사결정한 이후에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부모님도 그 과정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이제 그 용돈을 준다라는 건 뭐냐면 어쨌든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갖고 싶은 건 굉장히 많지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충족시킬 건지에 대한 분배의 방법을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도 이제 적절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또 부모님도 함께 변화된 그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신용카드 습관적으로 쓰고 카드가 줄 알잖아요. 택배나 이런 거 하물며 고등학교 3학년 이상의 아이들이 부모가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하물며 개인 파산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 와서도 엄마 현금 서비스 받아서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용돈을 달라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올바른 경제 습관이나 그런 돈에 대한 철학을 알려주지 않는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도 함께 변화가 되어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틀렸다고 하더라도 이게 방법이 틀리니까 아예 이거 자체가 맞지 않구나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을 하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돈을 줘서, 그러니까 용돈을 줘서 돈을 써보게 하는 거는 이게 우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살부터 하면은 좋나요? 보통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좀 빠르더라고요. 네. 초등학교 저희가 실제 그 학교에 가서 그 시작을 하는 거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한테 시키는데 2, 3학년부터도 여자아이들은 혹은 남자아이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빠른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3, 4학년 정도가 적절한 것 같더라고요. 아까 대강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인내심과 이런 걸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큰 돈 받을 때, 세뱃돈 같은 거 받을 때는 일단 맡겨 이렇게 하거든요. 아마 여기 지금 질문하신 아나운서님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맡긴 세뱃돈이 결국 나한테 돌아온 적이 없더라. 이런 어렸을 때 저는 그 경험이 너무 뼈아파서 이 통장에다가 넣어서 보여주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결국 부모 자녀 간의 신뢰가 쌓여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적절하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긴 해요. 뭐 저희가 시쳇말로는 뭐 곰이 제주 부리고 제주 부린 거에 대해서는 부모가 따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적절하게 이제 받은 세뱃돈의 일부 정도는, 그러니까 왜 마치 어른들도 소득 중에서 그러니까 부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인센티브 보너스 같은 게 있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약간의 이제 그런 여유를 좀 주는 방법도 괜찮다. 그래서 큰 돈에 어느 정도는 그게 사실 아이들도 합리적으로 설득당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돈에 대해서는 뭐 니꺼 대학교 등록금이야, 교육비야, 이거는 사실은 부모님들의 그 통장 돈에 대한 목표인 거고, 그렇네요. 아이들로 하여금 돈을 모아가면서 이거 가지고 뭘 하고 싶은지를 한번 대화를 자연스럽게 해보면 아이들이 실제 그 돈에 대해서 이게 나를 위해서 결국은 모으는 거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야 된대요. 5132님인데 용돈에 어디까지를 포함시켜야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휴대폰비, 교통비, 문제집, 뭐 게임 아이템비 너무나 범위가 넓어서 어디까지를 용돈으로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게 사실 부모와 자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이렇게 산출을 한번 해보시고요. 아이 지금 현재 나이가 나와 있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에서 10,000원 정도에서 한 달에 40,000원 정도 해서 40,000원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일회적인 소비로 해서 가능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아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신비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 용돈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정을 지어주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부모님이 어느 정도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서 그 범위와 규모와 선을 정하는 게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바로 관계고 대화입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용돈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뼛속 깊이 잘 들었습니다. 에디머니의 김민선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규현 위원님은 LTE-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에요.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유플러스. 방음이 유플러스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노력했죠. 그냥 되는 건 없으니까. 화이라킨으로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아요. 그녀에게 갱년기는 전성기. 하이라킨으로 진짜 전성기를. 갱년기를 전성기로. 정관장 하이라킨. 본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김현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 ytnradio.kr 그리고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 오늘 방송된 내용 다시 들어보실 수 있고요. 또 인터뷰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전문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SNS를 통해서도 친구가 되어주실 수가 있는데요. 트위터 주소는 ytn_economy,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radio economy입니다. 들어오시면 방송된 내용도 있고요. 또 뒷얘기, 방송 현장 사진 이런 보다 다양한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남은 기간이 더 많이 있나요?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